네, 특허법인 이름리온의 김윤선 변리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미국 진출 희망 기업을 위한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변리사 대리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애트리, SKT, KT,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다양한 기업의 특허 업무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특허 출원 동향입니다. 이거는 지금 와이포에 공개되어 있는 동향인데요. 19년도까지의 그런 통계입니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건수를 보시면 지금 2005년부터 통계에 잡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의 감소 추세가 있었는데 2008년 미국의 경제 사태 그리고 재작년이죠. 2019년 코로나 사태 그렇게 해서 쭉 지속되는 기간 동안 두 번의 출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밑에는 등록률을 보여주고 등록 건수와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등록률은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국가별 출원 및 등록 건수입니다. 보시면 지금 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EPO 이렇게 5개의 특허청이 지금 게시되어 있는데요. 미국이랑 일본은 아주 오랜 전부터 출원을 계속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2008년 경제공황 사태 때 약간 출원이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출원 수가 엇갈리는 게 2010년도부터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0년도부터 중국이 지속적으로 출원 1위를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 2위의 출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록률은 밑에 보시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각국의 출원 및 등록 건수입니다. 그래서 10개의 특허청, 상위 랭커 특허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출원은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우리나라 순으로 이렇게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빨간색 부분이 중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출원한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그리고 그 윗부분에 있는 오렌지색이 외국인이 그 나라에 출원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내국인의 출원 비율이 훨씬 많고, 미국은 현지인과 외국인의 출원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외국인의 출원 비율이 높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등록 건수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내국인의 비율과 외국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특허 출원 5개 제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출원하는지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되게 예쁘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일본인들은 출원을 하면 그 다음 출원은 어디로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은 자기네 나라에 출원한 다음에 미국에 제일 많이 출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비율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포션 비율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 제일 많이 출원하고, 그 다음에 EPO, 차이나 이런 순으로 출원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세계 출원 동향에 대해서 미국 출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정도로 출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출원을 하는지, 얼마만큼 출원을 하는지 그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미국 특허의 종류인데요. 미국 특허는 실용 특허, 디자인 특허, 식물 특허, 재발행 특허, 재심사 특허 이렇게 5개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용 특허는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 제조물, 이런 기능적인 걸 대상으로 하는 특허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이랑 특허랑 이렇게 나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용 특허, 이렇게 유틸리티 페이턴트라고 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조물품의 신규하고 독창적인 장식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특허의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물 특허인데요. 현저하고 신규한 무성 번식 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성 식물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재발행 특허입니다. 재발행 특허는 원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그 다음에 청구항이 특허에서 청구한 권리에 비해서 범위가 좁거나 넓다는 이유로 무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출원하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는 특허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출원하는 종류의 출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심사 특허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다시 심사를 신청해서 선행 기술이 어떻게 나왔다 하면 그거를 다시 심사해서 특허권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재발행 특허랑 재심사 특허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발행 특허 출원이 권리자가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출원하는 그런 제도라면, 재심사는 상대방이 무효를 이제 원래 나와 있던 거를 없애려는 그런 기준으로 출원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미국 특허 출원의 종류입니다. 특허는 5가지가 있는데 출원도 대체적으로 5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 출원과 가출원, 계속 출원, 일부 계속 출원, 분할 출원 이렇게 5가지의 종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출원은 일반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통상적인 정상 출원을 말하고요. 가출원의 경우에는 국내 우선권을 가지는 출원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특허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출원을 말합니다. 보통은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출원이 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가 발명을 했는데 되게 급하게 이제 출원을 명세서를 작성하려는 시간도 없게 빨리 출원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때에 출원일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가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요. 임시명세서 출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임시명세서 출원 제도와 미국의 가출원 제도가 다른 점은, 미국은 정식적인 출원일을 부여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출원 번호를 부여를 받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시명세서 출원이 가출원이 아니라 정규 출원에 해당되는 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약간 다른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출원은 CA라고 하는데요. 최초 출원의 내용 내에서 그 동일 발명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청구항을 다시 작성하고 싶을 때 최초 출원이 진행 중인 동안에 1명 이상의 동일 발명자에 의해서 출원하는 출원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일부 계속 출원이 있습니다. 얘는 CIP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출원일 이후에 기술이 개량되거나 진보된 경우에 선출원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서 출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출원과 CA 출원과 CIP 출원이 유사한 듯하지만 신규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CIP 출원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분할 출원은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이제 복수의 우선권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번 A 출원과 B 출원을 우선권 주장을 해서 미국에 들어가서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둘 중에 하나만 심사하겠다 이런 심사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나중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의 특허권이 이제 종료되기 전에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고 싶다면 분할 출원으로 출원하셔서 다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특허 출원은 정규 출원, 가출원, 계속 출원, 일부 계속 출원, 분할 출원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미국 특허제도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2013년까지 미국은 세계에서 단 하나로 그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명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3년에 특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원일은 유효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을 정하고 있고요. 또한 진보성, 우리나라의 진보성에 해당하는 자명성 여부도 유효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발명의 유효 출원일이 실제 출원일이나 또는 조약 우선권이나 선출원의 이익을 갖는 후출원의 경우 그 우선일이나 선출원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제도는 원래 선발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었는데 2013년 이후에 선출원주의로 그렇게 전환해서 현재는 선출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발명일의 선호를 판단하는 원래 이제 접촉심사 규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파생 절차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제1 당사자가 제2 당사자로부터 그 발명을 파생하였는지를 뭐 이렇게 그 하나의 그 커미티에서 판단을 해서 만일 그렇다면 제2 당사자가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특유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당사자가 제1 당사자보다 출원이 늦더라도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선출원주의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선발명주의적인 요소를 가미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생 절차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고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시 의무입니다. IDS라고 하는데요. 미국 특허법상 출원인이 출원할 때 관련된 선행기술을 명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과 가까운 기술에 대해서 문헌을 특허 명세서에서 인용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관이 원래 있었던 선행기술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거를 심사를 해서 질 높은 특허를 유도해 내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출원할 때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출원한 다음에 미국으로 보통 이제 그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시는데 우선권 주장 했던 원출원이 뭐 그 특허청에서 통지서가 나오거나 해서 선행기술이 이제 알려졌을 때 그 선행기술에 대해서 특허청에 보고하도록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원 공개 제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원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원하지 않았으면 출원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랑은 약간 다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청구의 부재입니다. 우리나라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해야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서 심사 청구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하지 않은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가 없었다는 걸로 원래부터 취하된 걸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인 그 심사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사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특허 출원의 종류에서 재심사 제도, 그러니까 출원과 관련된 제도인데요. 새롭게 발견된 선행기술에 의거해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근거 자료를 갖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성 의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자 1년 기간 동안에 발명자가 그 기술을 공개하더라도 신규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래는 6개월의 기한을 두고서 이제 신규성 의제 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한미 FTA 발효에 따라서 그 기간이 1년으로 그렇게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국의 특허 제도를 미국의 특유의 제도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과 한국 특허 제도를 이제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모두 선출원주의를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특허 요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 제도는 미국은 없고 우리나라는 있고요.
공개 제도는 두 개 다 운영을 하고 두 국가 다 양국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존속 기간은 양국가 모두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신규성 의제 비교한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출원일 전 1년,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 출원일 전 12개월입니다. 절차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원 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신규성을 상실했다 이런 취지를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 제도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해외 출원 관련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 출원 보통 하시면 발명이 이렇게 완성을 하셔가지고 국내 출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시고 개별 국가에 등록해주는 그런 이렇게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시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하신 다음에 그 해외 출원을 어떤 나라에서 출원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해외 출원을 위해서 해외 출원을 위해서 강한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국내 출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출원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루트를 선택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선권 주장을 어떻게 수반 여부를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해외 출원 국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외 출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해외 출원 국가를 선택을 하실 때 PCT 출원을 하실 것인지 또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해외 출원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규성 의제 관련해서 공제외 적용을 어떻게 주장을 하실 것인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신규성 의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웨이 제도 관련해서 이거를 미국에 출원하면서 특허 하이웨이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출원에 대해서는 그 등록된 청구항을 가지고 미국 출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미국 심사할 때 우리나라 심사 결과를 반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국가에 대해서 등록된 청구항을 가지고 미국에 출원을 하시면 가장 빨리 출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하이웨이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출원에 대해서 병합 출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출원을 하게 되면은 그 해외 출원이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사 청구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심사 청구를 어떻게 다른 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해외 OA 대응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화 관련해서 특허 출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루트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발명을 완성해서 어느 국가에 출원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국내 출원하고 해외 출원하고 그 다음에 개별 국가를 등록을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생각해보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출원 루트 선택이 지금 일반 출원과 PCT 출원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출원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국에 이제 출원을 자체를 직접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고 해당 국가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PCT 출원 절차는 국제 출원 절차를 미리 밟아서요. PC 출원을 일단 하고 그거에 대해서 A국 출원은 일단 시간이 지난 후에 A국 출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국제조사 PCT 출원에 의한 국제조사를 공개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각 개별국에 진입하는 그런 두 가지 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출원은 하나의 방식으로, PC 출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러 국가에 출원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의 그 미국 출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이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그 해당 국가에 출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우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는 걸 말하고요. 미국 일반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그냥 미국에 출원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다른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출원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PCT 출원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각국 출원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이런 그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원 먼저 하고 PCT 출원을 하면 이 국제 한 18에서 1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나라에 진출하실 것인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 미국에 직접 출원하는 거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미국 출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PCT 출원을 하시면 요 기간만큼의 그 기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국가에 출원할지, 미국에 출원할지, 일본에 출원할지, 중국에 출원할지 결정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PCT 출원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미국 출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루하셨겠지만 마지막 장표인데요. 해외 출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되게 꽤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출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출원할 때에만 발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기업들에게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개 이상의 그러니까 클레임이 20개 이상이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20개 이하의 청구항을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중인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는이라고 해서 1항 또는 2항 이렇게 다중인용하는 거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허용은 하되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하나의 클레임 심사 청구 비용을 받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클레임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다중인용 종속항을 작성하는 걸 배제하는 그런 출원부터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납료 제도를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관납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우리 회사가 그거에 해당하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서 관납료 절감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원 시에 모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터가 특허청과 대리인 간의 레터가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게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의 비용 발생과 미국 비용 발생에는 굉장히 큰 갭이 있어서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불필요한 서차지가 납부되지 않도록 그렇게 출원 시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원 지시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2달 정도를 남겨놓고 미국 출원 준비를 그러니까 1년의 기간 중에서 2달 정도를 남겨놓고 미국 출원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대리인 수수료가 이게 급하면 급하게 될수록 좀 급행료가 훨씬 많이 붙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원을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원 시 오류가 발생된 경우에 아까 요 부분 출원 시 모든 서류 제출과 마찬가지로 레터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비용으로 다 발생되는 거라서 오류 포함될 가능성은 가능하면 낮추고 느긋하게 출원을 하시는 방안을 고려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출원 비용뿐만 아니라 OA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OA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국내 단계에서부터 우리나라 출원 단계에서부터 좀 고려를 하셔서 OA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출원하시고 등록 받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께서 이제 일본 특허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앞에서 그 미국 특허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지만 미국 특허법은 우리나라 특허법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각 국의 독자적인 특허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통일화 방안이라는 이제 논제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이제 특허들이 많이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굉장히 가장 비슷한 이제 특허가 이제 일본 특허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본과 한국의 특허 제도를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본으로 진출하시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할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본의 특허 통계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2019년 이제 JPO, 그러니까 일본 특허청에서 이제 발간한 리포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2009년부터 거의 매년 30만 건의 특허가 이제 출원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30만 건의 특허 중에서도 거의 25만 건 이상이 이제 자국 특허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2019년에는 25만 3천 건 이상의 일본 출원인들이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만 3천 건 정도가 이제 미국 특허 출원인들이 이제 특허 출원을 했고, 독일이 6,400건, 중국이 6,400건, 그 뒤로 잇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으로서 한국에 5천 건 정도의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거의 일본이 미국의 10배 이상을 출원을 하고 있고, 한국이 이제 40배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특허 출원 건수가 아닌 등록 건수를 이제 보시면요. 그러니까 눈여겨보셔야 할 것들이 2013년에 이제 최고로 이제 정점을 찍다가 2013년 이후로 특허 등록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에 27만 건의 이제 특허 등록을 건수가 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19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그렇게 일본의 특허권이 이렇게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일본 특허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그 시장의 규모가 이제 특허의 가치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국, 중국에 밀려서 일본 특허권의 매력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주로 일본 특허 등록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2019년 리포트에 보시면요, 일본 기업들 중에서 이제 상위 이제 10위 안에 드는 일본 기업을 보시면요, 미쯔비시가 이제 4,000건 이상을 이제 특허 등록을 받았고, 캐논이 4,200건, 도요타가 이제 3,000건, 도요타의 이제 자회사 정도 되는 덴소가 이제 3,000건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파나소닉, 리코, 세이코, 앱슨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전자, 광학 이런 쪽에 이제 기계 특허들, 전자 특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제 보시면 혼다, 도시바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 기계 관련된 이제 특허권들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2019년에 이제 일본 특허 등록 건수 이제 외국 기업을 보시면은 역시나 퀄컴이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를 보시면은 화웨이 중국 회사가 60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500건 이상을 차지하고 LG화학이 430건, 그리고 LG전자도 한 420건의 일본 특허 등록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에 이제 굉장히 많이 특허 출원을 해가지고 특허 등록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주로 일본에서 특허 등록을 받는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눈여겨 보실 거는 일본의 이의 신청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그동안 폐지되었던 이의 신청이 이제 제도화되면서 2015년에 364건에 달하던 이의 신청 건수가 2018년에는 1,100건, 그러니까 3배 이상이 늘었는데요. 이러한 일본 이의 신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데 있어서 이의 신청을 좀 유의하셔야 하고, 실제로 일본 특허를 이제 죽이는 그런 전략을 짜실 때에는 일본의 이의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또 일본의 이의 신청 건수를 보시면요, 취소율이 13%로 이제 매우 낮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일단 등록을 받게 되면은 취소나 무효가 어렵다는 사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특허의 차이점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일본 특허권의 등록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일본 특허권이 왜 필요할까라는 점에 좀 이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특허제도의 역할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허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사상, 우리가 발명한 내용에 대해서 독점 배탁권을 부여해서 제3자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기술을 보호할 수가 있고, 제3자가 침해를 할 경우에는 침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허제도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3자의 침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할 때도 특허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담보권 설정을 통해서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요즘같이 기술 금융이 활발한 시대에 특허권은 그런 가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특허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뭔가 기술적 사상을 보호받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일본 특허청에다 출원을 하셔서 일본 특허청의 심사를 받고 일본 특허권으로 등록을 받아야지 일본이라는 국토 영역에서 우리가 독점 배탁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특허권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일본에 경쟁업체가 있는 경우, 또는 3번째는 일본의 내 기술과 관련된 해당 시장이 크게 형성된 경우에 일본 특허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본 특허권의 역할은 내가 사업하는 제품이 생산, 판매, 홍보 또는 수입, 수출하는 경우 이 특허권의 적극적 실시 행위가 해당되는데 이 모든 행위들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독점권을 통해서요. 2번째, 일본의 경쟁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본 경쟁업체에다가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와 유사하거나 핵심적인 특허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특허권을 경쟁업체가 그 실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실제로 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이제 창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3번째는 해당 시장이 그쪽에서 크게 형성된 경우에는 내가 일본에서 실시하거나 아니면 경쟁업체가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제3자가 그 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싱을 통해서 로열티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일본의 특허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일본으로의 특허를 진입하려면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보시면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전통적인 출원 방법이 파리 조약에 의한 이제 해외 출원이고요. 2번째가 PCT 국제 출원에 의한 이제 일본 출원입니다. 보통 이제 특허 출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특허청에다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되고요. 그 날로부터 이제 우선권 기간이라는 거를 1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이제 각 해외로 이제 특허 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리 조약에 기반한 이제 전통적 출원 방법을 보시면요. 보통 12개월 안에 미국, 일본 또는 뭐 유럽에 있는 특허청에다가 출원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보시면 이제 가장 일본 특허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본어로 이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파리 조약의 기반으로 해서 일본으로 들어가실 때는요, 12개월 안에 물론 이제 번역을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12개월 안에 이제 출원과 동시에 번역문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12개월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언제 진짜로 일본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이제 특허적 전략을 짜는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보통 이게 2개월 전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보통 10개월 정도에서 이 특허를 이제 해외로 들어갈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번역을 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본 특허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이후에 4개월의 기간을 더 부여합니다. 그래서 4개월 안에 일본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본 특허 출원이 취하 간주가 되는 그런 이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PCT 국제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것도 이제 12개월 안에 PCT 출원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PCT 출원이 진행될 때는 어느 국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게 30개월이라는 이제 시간을 충분히 이제 허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국가로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뭐 사업적으로, 뭐 시장적으로 보시고서 이제 30개월 안에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30개월 안에 이제 개별 이제 특허청에다가 출원 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역시 각 그 진입하는 개별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로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가 되면 30개월에 이제 국가 진입을 하면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어렵다 하면은 PCT 출원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의 번역문 제출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본 출원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였습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라는 거는 특허는 그 목적에 따라서 가장 그 기술적인 사상이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 거에는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지된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걸 이제 신규성이라는 이제 등록 요건으로서 이제 저희가 특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 보통 자기 공지에서 신규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규성 상실되었다고 해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좀 발명의 취지, 특허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 생각을 해서 공지 예외 주장 같은 제도가 이제 설정되어 있고요. 이 제도적 취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논문이 공지되거나 이게 공지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출원만 하게 되면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는 그런 제도가 신규성 상실 제도입니다. 근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가 이제 예전에는요, 2018년 6월에 이제 일본 특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본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상실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 출원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201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2017년 12월 9일 이후에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라면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굉장히 좁은 국가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1년이라는 이제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이제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 29일 날 공지 예외 주장이라는 이제 보완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주는 경우에도 출원 시에 공지 예외 주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 30일 안에 이제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특허권이 설정 등록이 되기 이전이라면은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개된 거에 대해서는 공지예외 주장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이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이제 좀 더 넓게 보장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숙지하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의 신청 제도라는 게 일본에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도 예전에는 이의 신청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국내법에선 사라졌는데요. 이의 신청 제도라는 거는 특허 설정 등록을 받고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은 제3자가 심사관이 한 그런 심사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 취지는 심사주의의 보완책이다. 그러니까 심사관의 개인적인 심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심사의 질을 높이자. 그리고 권리의 안정성을 유도하자. 이런 게 이제 제도의 취지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6년에 특허 이의 신청 제도를 이제 없애고 이걸 이제 특허 무효 심판 제도로 통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특허 이의 신청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 이전에 2003년에 이제 특허 이의 신청 제도를 폐지하고 똑같이 이제 무효 심판으로 흡수를 했는데요. 일본이 이제 2015년 4월에 특허 이의 신청 제도를 재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이의 신청 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1일 날 다시 특허 취소 신청 제도라는 것을 이제 이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이의 신청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두 제도를 보시면요. 해당 특허의 등록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제3자라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제 특허 등록에 대해서 특허청과 다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이 특허 취소 신청과 무효 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 특허 취소 신청과 무효 심판은 굉장히 유사한 제도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해서 특허 등록 요건을 만족해서 특허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거를 제3자의 신청에 의해서 취소 여부를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게 특허 취소 신청이고요. 무효 심판이라는 거는 실제로 관계를 갖는 이해 관계인이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효를 청구를 하는 게 무효 심판이고요. 이거는 이제 심판원에 올라가서 심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차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취소 신청의 이유와 무효 이유가 좀 다릅니다. 취소 신청의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법에 따르면은 신규성, 진복성, 확대된 선언, 그리고 선출원에 대해서만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특허의 무효 심판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유로 이제 다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명세서의 기재불비, 그리고 모인 출원이라 하는 거는 누군가 이제 내 발명을 베껴서 정당한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 출원을 했다라는 거를 모인 출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무효 심판에서 다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취소 신청에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 심판의 이유로서도 중요한 게 공동 출원 위반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발명이 단독으로 이제 발명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여러 연구소가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라든지 기업과 연구소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명이 탄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공동 출원의 이슈가 있는 거죠. 공동 출원을 하게 되는데 단독으로 이제 출원했다. 그런 경우에는 무효 심판을 통해서 특허를 원천적으로 무효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절차적인 상황, 절차적인 문제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효 심판에 의해서 특허를 이제 원천적으로 무효를 시킬 수가 있고 취소 신청에서는 다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또 큰 차이라면은 취소 신청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리로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특허청의 심사관과 특허 등록권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면으로 심리를 하지만 무효 심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판원 앞에서 이제 구술 심리를 통해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취소 신청과 이제 무효 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러니까 등록된 특허를 무효하기 위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취소 신청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의 신청으로서 실제로 프랙티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요. 심사 제도입니다. 심사 청구 제도라는 것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를 청구를 해야지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이제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도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하기도 하고 출원하는 날로부터 최대 3년간 심사 청구를 유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3년을 늦춰서 심사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이제 출원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등록을 받아가지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심사나 우선 심사 제도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초고속 심사, 우선 심사, 그리고 일반 심사 이렇게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똑같이 우선 심사 제도라고 일컬어지고, 일본에서는 조기 심사 제도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심사 제도를 청구를 하게 되면은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당겨지게 됩니다. 그 심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그리고 우선 심사의 대상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특허청의 고시에서 나열하고 있는 그런 우선 심사 대상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출원 공개 후에 제3자가 업으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래서 실시와 관련된 출원 같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적인 게 방위산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우선심사 제도가 가능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기심사 제도라고 굉장히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고요. 보시면 이 조기심사 대상 보시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시 관련 출원 그리고 외국 관련 출원이라는 거는 이미 외국에서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 출원이라는 거를 증빙을 하게 되면은 조기심사가 가능합니다. 그 세 번째는 중소기업, 개인, 대학 같은 공적 연구기관들의 출원도 가능하고, 친환경 관련 출원, 그린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우선심사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일본이 특이한 거는 지진, 재해 이런 쪽에 관련된 특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기 심사가 되고요. 아시아 거점화 추진 관련 출원이라는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 심사와 관련돼서 눈여겨 보실 거는요. 앞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특허 심사 하이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국 특허청이 심사를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간단하게 심사를 하고 좀 더 빨리 특허를 받고자 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패밀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권 주장 등에 의해서 패밀리로 엮여 있는 특허인 경우에 가장 제1 출원이 특허가 가능하다, 특허 등록을 받은 경우에 그와 동일한 청구항을 제시를 하면서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국가의 특허청과 심사가 연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렇게 특허 심사 하이웨이가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특허와 관련해서 좀 눈여겨 보실 거는요, 변경 출원입니다. 변경 출원이라는 거는 최초의 출원이 동일성만 유지하게 되면은 특허 출원을 했는데 그게 변경해서 실용신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이 뭐가 다르냐고 보시면은 특허보다는 낮은 진보성을 요구하는 게 실용신안이고요. 그만큼 존속 기간이 짧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심사를 받으면서 조금 등록이 진보성의 문제로 등록을 받기 어렵다 하면은 실용신안으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한 날로부터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출원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는 특허와 실용신안 간의 상호 간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용신안뿐만 아니라 특허와 의장, 특허와 실용신안, 그리고 실용신안과 의장 간의 변경 출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의장 출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에는 디자인 출원이라고 하는데요. 발명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 출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6개의 도면을 제출해가지고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권리를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권리 범위가 좀 좁고 특허 청구 범위와는 다르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일본 디자인권과 관련해서 눈여겨 볼 거는 의장권의 존속 기간이 등록일로부터 20년이고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의 도면을 하나의 특허 출원에 포함시켜 두고 심사 경과를 보면서 이게 등록되거나 거절 결정이 완결되기 전에 특허 출원은 의장 출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장 등록을 늦춤으로써 권리의 기간을 만료 기간을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룸리온 전략 컨설팅 박주연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특허 DB 활용 및 특허 관련 정보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주로 IP 컨설팅과 IP R&D, 특허 조사 분석에 기반한 그런 R&D를 연계하는 부분 또는 특허 디자인 브랜드 융합 지원 사업들 이런 그 IP R&D 또는 IP와 관련된 정보 지원 사업을 많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과연 이 특허 문헌, 특허 DB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 특허 DB의 먼저 특성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활용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특허 DB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간략하게 특허 DB를 또 수집할 수 있는 특허 조사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또 개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프리스, 이거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특허 검색 DB인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뮬레이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특허 DB가 구축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챕터에서 특허 관련 정보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특허 DB의 특성입니다. 특허 명세서는 크게 2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페이턴트의 어원이 사실 공개하다라는 그리스어에서 이제 기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 특허라는 거는 기술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야 공개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량 발명들이 되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중의 입장, 특허는 공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냥 공개를 시키라고 그러면 아무도 사실 열심히 연구한 것들을 공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반대급부, 당근으로서 20년의 독점 배타권을, 출원일로부터 20년의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허 명세서는 이 2가지의 역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특허 DB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기술 문헌으로서의 부분은 내가 R&D를 할 때 충분히 이미 선행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부분들을 내가 캐치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유용합니다.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허권자 입장에서의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하는 특허 명세서는 내가 내 연구 개발에 대한 결과물을 낼 때 이게 뭐 다른 특허에 침해가 되지 않나? 이 부분을 고민할 때는 특허권자 입장에서의 이 특허 명세서의 역할을 유념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 2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특허 문헌은 여러 제출 서류들 그리고 명세서, 요약서, 또 도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특허 공보는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허는 공개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강제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 전이라도 조기 공개를 하거나 우선일이 걸렸을 땐 더 빨리 공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국방상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공보는 공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집 용이성, 그리고 검색 용이성, 내용 구체성, 공개성 이런 식의 특징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특허를 조사하거나 특허 DB를 구축할 때에도 이런 특허 공부의 특징들이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특허 공부의 구성을 조금 상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서지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번호 정보들, 다양한 번호들이 있죠. 출원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됐을 때, 또 등록되었을 때 이렇게 등록되었으니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라고 또 발행하는 등록 공보에 붙는 등록 번호들 이런 여러 번호들이 있고요. 임명 정보들이 있고 또 날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검색에서는 검색의 파라미터와 인덱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 위에 있는 서지 사항들은 특허라는 어떤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정형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밑에 그 외의 사항은 발명에 포커스되어 있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특허 DB 활용 유형을 제가 좀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과연 특허를 조사해서 특허 DB를 구축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사실 이 특허 DB를 구축하나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한 1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다양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국책과제 제안하시거나 할 때도 많이 활용해 보셨겠지만 이 특허 동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유사 연구 주체들이 어떤 기술들을 분석하고 있나, 어떤 플레이어가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나, 이런 기본적인 동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 또는 출시가 임박한 또는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이
다른 특허에, 특히 경쟁사 특허에 침해가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경쟁사 특허에 대한 DB 구축이 필요한 것이죠. 그 침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활용 목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허 창출 또 설계 전략 수립입니다. 연구개발 과제 진행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에 대한 KPI가 잡혀 있죠. 그 부분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도 위해서지만 연구개발의 성과를 바람직하게는 특허로 권리화하기 위한 부분에서도 특허를 출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 특허 출원은 일반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발명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발명을 등록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변리사한테 전달을 해서 출원하시는 부분은 그걸 특허 창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허를 발굴해서 권리화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전략적인 특허를 창출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허들이 게시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권리화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공백이고 어떤 부분이 유망한 영역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특허 조사 분석, 특허 DB 구축되어 있는 결과에 기반해서 특허 창출을 하는 이런 전략적인 특허 창출도 활용의 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특허를 특허 창출이라고 한다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은 여러 건의 특허, 요번에 우리가 출시하는 제품과 관련해서 한 건의 특허를 보통 내지는 않죠. 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건의 특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어떤 중심 특허 또 개량 특허에 기반해서 그리고 각 구성 요소들이라든지 요소 기술들 단위로 구분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존의 게시되어 있는 특허의 DB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R&D 방향 연구과제 도출. 이거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해놓았나, 유사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또는 유사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특허들이, 기술들이 게시되어 있느냐를 보면서 우리의 R&D 방향을 당연히 수립하고 도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소멸 특허 활용 전략. 특허는 그럼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유실시 기술이라고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특허는 공개 목적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로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 특허가 되면 이것들은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소멸 특허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대로 하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뭔가 개선 사항이나 개량 발명들을 더 붙이시게 되면 그 개량된 부분이 또 다른 후속된 특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멸 특허를 활용하면서도 후속된 특허들에 침해되지 않게끔 그런 걸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특허 DB 구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신사업 아이템 발굴입니다. 지금 캐시카우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 외에 다른 어떤 아이템을 새로운 캐시카우 아이템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우리 기업이 가진 기술 아이덴티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차세대 캐시카우 아이템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 부분을 도출할 때에도 기존의 특허의 장벽이라든지 후보 어떤 그런 아이템들에 대한 특허 장벽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측면에서도 신사업 아이템 발굴 측면에서 특허 DB가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 라이센싱 전략. 내가 필요로 하는 특허가 혹시 대학이나 출연이나 이 연구를 하는 주체들이 혹시 기술 이전을 타겟팅해서 연구 개발해 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사실 라이센싱 내가 특허를 구매해 오든지 또는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를 다른 사람한테 라이센싱 아웃하기 위해서 살만한 기업들, 수요 기업들이 어떤 데들이 있는지를 검색하기 위해서도 특허 DB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기술 가치 평가에서 또 특허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기존 특허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다음 보유 특허 활용 전략. 우리가 특허를 이미 수십 건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좀 우리가 가진 특허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는 어떤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강건한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도 무턱대고 우리 특허에 기반해서 경쟁사를 공격하거나 했을 때 혹시 역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우리가 공격한 특허가 이게 공고한 권리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기존 특허에 대한 조사 분석과 DB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연구개발을 완전히 포커스하는 대학이나 출연연들 이런 데들이 많이 하는 부분에서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도출하는 것들이라든지 결국 R&D 방향 도출하고 좀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기술 마케팅, 기술 사업화 전략 수립 아까 라이센싱 전략 수립에서의 수요기업 발굴이나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특허 DB의 활용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활용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특허를 어떻게 조사해서 DB 구축을 할 것이냐 그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에는 한국특허정보원이라고 하는 키프리스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USPTO, 이제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본은 J플랫펫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서 각각에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각 나라의 어떤 상태라든지 특허의 권리 관계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각 나라의 특허청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서 조사가 될 수 있고요. 특허를 조사하는 방법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특허 번호를 알 때 내가 그 특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은 뉴스에 어떤 특허 했다라고 해서 특허 번호가 써져 있는데 특허 번호는 아는데 도저히 그 특허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사실 있죠. 그거는 이 특허 번호의 특허 번호 체계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허 번호 검색, 그리고 키워드 검색, 또는 이어서 이제 출원인 검색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번호에 대한 체계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있는 두 자리 디짓이 이게 권리의 종류를 뜻합니다. 10이면 특허가 되고요. 20이면 실용신안입니다. 그 다음에 네 자리 디짓이 연도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는 일렬번호. 그래서 올해 처음 출원된 특허번호, 출원번호로 본다면요. 올해 처음 출원된 특허번호는 10-2021-000001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등록번호는 앞에 있는 이 권리를 뜻하는 두 자리 디짓이 그대로 오고요. 뒤에는 일렬번호. 한국의 특허제도, 특허법이 생긴 이래로 최초의 특허, 1번 특허부터 해서 쭉 카운트업을 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일본은 미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이게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출원, 공개, 등록번호가 모두 다릅니다. 하나의 똑같은 출원에 대해서 세 가지의 번호가 부여되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 출원번호는 앞에 두 자리의 시리즈 코드라고 하는 좀 특이한 어떤 코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원된 기간을 어느 정도 특정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출원된 거를 해당 시리즈 코드를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리즈 코드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출원된 특허의 일렬 번호대로 카운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개 번호는 제일 앞에 네 자리는 공개 연도, 그 다음은 공개 일렬 번호 형태로 오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예전에는 공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등록되어야만 공개가 되다가 2001년 3월 15일부터 공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특허만 공개 번호를 가지고 있고 공개 번호로 검색이 됩니다. 등록번호, 미국의 등록번호는 그냥 미국의 특허법이 생긴 이래로 1번부터 카운트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체계하고 앞에 두 자리, 권리를 뜻하는 두 자리 디짓이 없는 것만 생각하시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일본은 일왕이 있죠. 그래서 일왕의 어떤 연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금은 또 일왕이 바뀌었습니다만 2000년 이후로는 이런 형태의 연호를 쓰지 않습니다. 특허 번호에. 그래서 2000년 이전에 특허. 그래서 뭐 또 세계대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일왕이 이제 평, H라고 하는 평을 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소를 쓰게 됩니다. 평이 그 바로 앞서 일왕이었고 세계대전과 관련되어 있는 일왕이 소가 되죠. 그래서 S가 소고요. H가 이제 평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1989년이 H, 그 평의 원년이 되고요. 그리고 26년이 소의 S의 원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평 10 이렇게 되면은 2088에다가 10을 더해가지고 1998년을 의미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만 좀 오래된 일본 특허를 찾으실 때에는 이 번호 체계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한국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검색입니다. 키워드 검색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내가 기술을 찾고자 하는 기술이 있을 때 그 찾고자 하는 기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 내가 검색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그러면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하는 전기자동차라는 키워드, 그리고 자율주행, 뭐 무인 운행, 뭐 이런 식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핵심 타겟팅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 검색일 때는 어떤 기술을 찾을 것인지, 어떤 기술에 대한 특허를 찾을 것인지 타겟을 정하고요. 그 타겟의 핵심 키워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는 EV와 그리고 자율주행,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뭐 무인운행, 자동운행 이런 여러 이제 유사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장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특허라는 게 자연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실 특허는 논문은 보통 기술 전달이 목적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연구를 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학계에서 쓰는 용어를 최대한 맞추어서 쓰려고 하죠. 하지만 특허는
사실상 좀 특허를 일부러 숨기려는 여러 목적 또는 심사관에 대한 등록 전략 이런 측면에서 일부러 선행기술과는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용어들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키워드에 대한 추출과 확장이 좀 중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검색식 구성. 검색식은 이 핵심 키워드들을 뭐 검색식에서 AND 조합할 거냐, 인접 조합할 거냐, 아니면 not 조합을 할 거냐 이런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리고 필드 발명의 명칭 검색을 할 거냐, 요약 검색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구축이 되면 이제 검색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치를 해보면 특허가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리핏이라고 해서 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핵심 유사 키워드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게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제조 기술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제 수지로 덮고 이렇게 하는 여러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를 미국에서는 패키징이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인캡슐레이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형태로 나는 패키징만 알고 있다가 검색을 했는데 유럽 특허를 보다 보니까 인캡슐레이팅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유사 키워드가 핵심적인 게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리핏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사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키프리스에서 쓰는 연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AND 조합은 지금 스타 표시, 그 다음에 OR 조합은 플러스, not 조합은 느낌표인데 이 not은 느낌표만 쓰진 않고요. 우측에 검색 예를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핸드백 스타 손잡이 하면 핸드백이란 단어와 손잡이란 단어가 동시에 있는 걸 찾아달라라는 게 되고요. 핸드백 더하기 손잡이면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만 있는 것도 찾아달라는 뜻이 되고요. 핸드백, 스타, 그리고 느낌표를 하고 손잡이가 되게 되면 핸드백이란 단어는 있으면서 손잡이란 단어는 없는 걸 찾아달라는 게 됩니다. 그 다음 구문 연산은 따옴표를 쓰시면 되는데 핸드백의 띄어쓰기, 손잡이 요 구문이 정확하게 있는 것만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인접 연산자는 꺽쇠를 하고 이제 우물정자 이거는 이제 넘버입니다. 그래서 몇 간격이 떨어져 있는 정도로 인접되어 있는 걸 찾을 것이냐. 그래서 핸드백, 꺽쇠, 이 손잡이 하게 되면 핸드백과 손잡이가 둘 다 이때 두 개의 단어가 두 단어 이하로 떨어져 있는 정도로 인접해 있는 것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인접 연산자를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이제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조합을 이제 해야 되는데 두 개의 핵심 키워드가 주어, 수러 또는 목적어, 수러 이제 이런 형태의 또는 뭐 수식어와 수식을 받는 단어 이런 형태의 인접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면 AND 조합을 쓰는 것보단 인접 조합을 쓰시는 것이 노이즈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키프리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프리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정보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사이트고요. 접속 키프리스.or.kr로 접속을 해보시면 보시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즘 참 잘 되어 있습니다. AI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이제 데이터 제공 범위들은 한번 인지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키프리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특허만 검색해 주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상당 부분을 지금 이제 커버하는 쪽으로 이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제가 매년 보면 볼수록 놀랄 정도로 어떤 이 제공의 데이터의 범위들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드릴 거는 위에 바에서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문장 검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딱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관련 특허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께서 내가 관련성이 되게 높은 논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논문의 앱스트랙트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아래쪽에 있는 바로 그 바의 아래쪽에 있는 입력칸에다가 그 문장을 통째로 그 요약 부분에 대한 문장을 통째로 집어넣으셔서 검색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내가 이 문장을 어떤 기술에 대한 것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DB 중에서 그런 기술과 유사한 거라고 생각되는 특허들을 선별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일종의 AI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문장 검색을 하면 나오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검색은 아주 캐주얼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기본 검색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쪽 바 중에서 아까 제일 오른쪽 끝에 문장 검색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 특허 실용신안을 선택을 하시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입력하는 창에다가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거는 전기 앤드 자동차를 쳤죠. 그러면 전기라는 단어와 자동차라는 단어가 있는 특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특허 문헌 전체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 문헌에 전기와 자동차가 같이 있는 거를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겠죠, 사실.
그리고 만일에 이 작성자가 일렉트릭 비이클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추천드리지 않는 형태로 지금 작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엔드 자동차를 하게 되면 기존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에 적용되는 전장품, 전기 부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전기 자동차, 일렉트릭 비이클 특허를 찾고 싶었다라고 하면 전기 인접 자동차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 건수가 나옵니다. 10만 건이 넘게 나오죠. 이 특허들이 나오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UI로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그럼 각각의 특허들을 발명의 명칭을 클릭하시면은 특허를 또 열어서 세부 내용도 보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몇 건쯤 되는지 또 왼쪽에 보시면 등록건만 보고 싶은지 뭐 이런 어떤 권리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도 구분해서 검색된 것들을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쪽에 1번 동그라미 되어 있는 주황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4가지에서 최근에 또 5가지로 더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특허를 볼 수 있는 UI들을 다양한 형태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허를 하나 발명의 명칭을 클릭하시면 뜨는 창이 바로 다음에 보시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어떤 내용이고 누가 출원한 특허고 언제 출원했고 또 위에 PDF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공고 전문이라고 해서 공고 전문은 등록 문헌입니다. 공개 전문이 이제 공개 문헌이고요. 요 특허는 공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6개월 뒤에 공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조기 심사 같은 걸 신청해 가지고 빨리 등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공개 문헌 나오기 전에 먼저 등록 문헌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등록 문헌이 게시된 상태에서는 굳이 공개 문헌을 게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허는 지금 공개 문헌만, 등록 문헌만 있는 상태고요. 공고 전문을 클릭하시면 그 원문 PDF,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원문 PDF가 그대로 보실 수 있고 다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사항 클릭하시면 현재 이 특허가 잘 등록되어서 또 등록료를 매년 잘 내서 유지 중인지 또는 권리가 이전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등록사항에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행정정보를 클릭하시면 이 특허에 여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영역별로 보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UI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여러 아이콘들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표 도면하고 발명의 명칭과 기본 서지사항을 보는 1번 기본 화면이 있는 반면에 만일에 기계 쪽이나 이런 구조 또는 도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대표 도면들을 쭉 모든 특허들의 대표 도면 중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이거는 한 특허에 있는 전체 도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좀 약간 스크롤 압박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보는 게 더 용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요약이라든지 내용 중심으로 주로 이제 소재나 화학 쪽이나 바이오 쪽에 대한 특허를 검색하시다 보면 우측 상단에 있는 형태가 더 용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기본 검색이었다면 이제 스마트 검색.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셨으면 과감하게 스마트 검색을 클릭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여러 밑에 필드들이 뜹니다. 그러면 나는 발명의 명칭을 검색할 거냐, 요약을 검색할 거냐, 아니면 심지어 출원인 명을 나는 구분해서 검색을 할 거냐. 이제 이런 형태로 각각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용해서 검색을 해보시길 더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경쟁사가 특정되어 있다 또는 내가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기업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출원인명을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해 가지고 검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장표들이고요. 아까 보셨던 부분을 연계 클릭해서 넘어가게 되면 출원인이 어떤 출원인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출원인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게 검색하는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검색된 특허, 이제 IPC라고 해서 이제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이라고 해서 이건 특허 분류, 국제 특허 분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어포레이티드, 그래서 CPC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IPC를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허를 찾아냈다. 이거 내가 딱 찾던 특허네? 라는 거를 만일에 찾으셨을 때 그 특허에 부여되어 있는 IPC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여기 01 동그라미 주황색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이 특허의 IPC 추출이 가능하십니다. IPC가 굉장히 여러 단어들이 써져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4자리 디짓만 추출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아까 스마트 검색에서 필드, IPC 필드에다가 그 4자리 디짓만 기재를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해당 특허에 대한 그 어떤 동일한 기술 분류에 해당하는 특허들만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노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아까 인접 연산자를 쓰는 부분하고 더불어서 대단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뭐 14만 건 이상 검색된 데에서 이 IPC 한정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기술 분야로 해가지고 대폭 이렇게 노이즈가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들은 이제 키프리스도 회원가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마이 폴더 기능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던 특허들을 이렇게 따로 저장하시거나 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장된 특허들, 검색된 특허를 모두 선택하셔가지고 위쪽에 엑셀 저장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또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특허 DB가 구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최대 근데 한 번에 보이는 게 90건이다 보니까 90건 전체를 선택하더라도 최대 90건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뒤에 이제 따로 마이 폴더를 이용하시거나 또 온라인 다운로드를 이용하시는 형태가 되면은 한 번에 수백 건의 특허도 한 번에 DB 구축이 가능하십니다. 이 형태도 이용을 해보시고요. 해외 특허 검색은 미국과 일본 특허를 검색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모두 동일합니다만 다만 검색 언어를 영어로 해주셔야 되겠죠. 미국은 영어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본은 기계 번역을 통해서 한국과 그리고 영문에 병기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한국어 동시에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어로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은 모두 설명이 동일하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키프리스가 대단히 좋아져서 해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계 자동 번역에 대한 부분도 제공을 합니다. 나는 1어를 잘 모르는데 이거 내가 좀 특허 일본 특허들 볼 수 있을까? 사실 1어에 대한 기계 번역을 통해서 이제 번역에 대한 부분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UI상에서 쉽게 일본 특허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특허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단 이 특허 조사 분석 업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특허 동향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뒷페이지에 있는 이제 특허 동향 조사 플러스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구분된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는 예전에 특허 맵 지원 사업이라고 많이 불렸던, 그리고 지금도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는 특허 맵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특허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 전략 수립, 회피 설계를 어떻게 하고 무효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주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특허들을 유망 특허들을 창출해 가지고 특허 설계를 해 주거나 하는 그런 전략 수립단까지 지원하진 않습니다. 다만 관련되는 특허들을 모두 모아서 그 특허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적인 동향과 기술 흐름 정도의 분석, 그리고 특허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 이런 특허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네, 이런 정도의 시사점이 도출되는 게 특허 동향조사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 특허 동향조사를 기반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특허 전략 수립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침해가 될 만한 특허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 수립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실제 활용할 만한 시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허 창출까지 이어진다든지 연구개발 과제를 아예 도출해서 RFP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야말로 기업에 대한 액션 플랜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IP R&D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원하는 좀 굵직한 것들 네 군데를 모아보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좀 사업들을 한번 명명을 해봤는데요. 모아봤는데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 연계 사업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 이 사업은 좀 종합적인 특허 IP R&D 지원 사업입니다. 상당히 퀄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좀 비용이 크고 과제가 크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과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원하시는 부분들, 지금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IP적인 이슈를 원하시는 만큼 충분한 어떤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술혁신 IP 융합 전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특허와 디자인, 제품을 개발할 때 뭐 기술 따로, 디자인 따로, 브랜드 따로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품 개발할 때 그것들, 기술과 그리고 브랜드와 그리고 디자인들을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잡아가서 제품 자체를 기획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융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시거나 개발하실 때의 디자인도 얻으실 수 있고 특허적인 부분도 점검하실 수 있고
또 상표, 브랜드적인 부분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다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요거는 말 그대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창출하거나 뭐 R&D 과제를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해외에 있는 경쟁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 그리고 분쟁 공동 대응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부분을 특허 침해에 대한 리스크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 쪽으로 많이 포커스해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한국발명진흥회는 IP 제품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두 번째 기술혁신 IP 융합 전략 지원 사업과 아이덴티티가 다소 유사한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다만 한국발명회가 지원하는 이종 기술에서 아이디어를 좀 사용해 와서 어떤 애로 기술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사업이 첫 번째 이제 IP 제품 혁신 지원 사업이고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업은 한번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특허 맵이나 특허 전략 지원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은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좀 작으시거나 이제 시작한 기업들은 이 사업을 지원받으시기 좋고요. 그리고 글로벌 IP 스타 기업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상장하셨을 때,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셨을 때 이런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사업을 제한 없이 좀 다양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 나래 지원 사업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 연계 사업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규모는 좀 적어서 그리고 출원 비용을 좀 더 지원한다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좋은데요. 아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 연계 사업, 요거는 1월, 2월 그리고 5, 6월에 상하반기 모집을 하고요. 여러 좀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IP R&D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기술혁신 IP 융합 전략 지원 사업은 특허 디자인을 동시에 개발하거나 특허 브랜드를 동시에 개발하거나 특허 서비스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은 수시 지원과 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세부 유형들을 지금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당장 경고장을 받았다거나 내가 침해를 주장할 그런 곳이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바로 위쪽에 있는 유형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아래쪽에 보시는 이제 모듈형 대응 전략이나 종합 전략 쪽을 보시면 요거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입장. 이슈는 지금 분쟁 이슈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제 좀 이런 특허 조사 분석에서 대응 전략 수립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종합 전략이나 모듈형 대응 전략 이 부분을 유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비는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 대응 지원 사업은 이런 컨셉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공동의 어떤 사업을 하는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동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무료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요거는 한 3개 기업들이 같이 묶여서 신청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IP 제품 혁신 지원 사업,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이나 제품 고도화, 이종 기술의 차용 이런 부분들에 좀 아이덴티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식재산 지역 지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 IP 발원 지원 사업 여러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적극 추천을 좀 드립니다. 특히 좀 이제 시작한 기업이나 기업 규모가 좀 적다고 하셨을 때는 지역 지식재산센터 사업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로벌 IP 스타 기업은 앞서 보셨던 IP 바로 지원 어떤 내용에서 좀 더 많이 확장되어 있기도 하고 우측에 보시면은 한도를 상당히 좀 높게 해줍니다. 지원 한도를 굉장히 높게 해줘서 뭐 연간 7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3년 동안 2억 천 정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P 나래 지원 사업은 7년 이내의 창업기업, 7년차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술 전략 부분과 경영 전략 부분을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출원 비용이 특허 한 건 정도의 출원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 또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창출을 사업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 창출된 특허를 출원까지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죠. 상하반기 지원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일단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요. 좀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